저는 경상국립대 영어영문학부 소속 조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서사에서 인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명명이 바뀌는 순간 서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례는 마태복음 1장, 룻기 3장, 그리고 후손의 좋은 글자입니다. 새 텍스트는 시대도 장르도 다르지만 인물을 부르는 방식, 즉 지시 표현이 바뀌는 순간이 명명의 대상인 인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와 재기속이라는 서사 전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명명의 바뀜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제외하고 룻기와 주온 글자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 인물에 대한 지시 표현의 전환이 인물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배제와 재귀속을 서사적으로 어떻게 표지하는가이고요. 둘째는 지시 표현의 유형, 고유명사, 한정기술구 또는 관계기술구, 그리고 범주 라벨의 변화가 인물의 정체성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시 표현의 전환은 단순한 문체가 아니라 서사적 전환점을 표시하는 표면적 표지입니다. 둘째, 프레게의 센스 개념을 확장하면 이 전환을 담화적 제시 방식의 변화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제가 낙인적 표현이고 재기속은 가치와 능력 그리고 공동체에서 수용되는 표현으로 코딩된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자, 제가 이 센스와 레퍼런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용어를 쉬운 예시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명명하고 부를 때, 호칭할 때요.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김 교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영희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의 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불리는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 그 사람 자체를 referent, 지시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 지시하는 표현이 김 교수님, 영희 엄마, 피자 이것을 지시 표현, referring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서사 분석에서 이 연구가 추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일한 지시체인 그 등장인물이 텍스트 안에서 어떤 지시 표현으로 불리우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순간에 서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시 표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유명사, 한정기술구, 그리고 범주 라벨이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오늘 분석 텍스트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죠. 룻, 헤스터 프린. 이것은 그 등장인물을 고유한 개체로 식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정기술구. 이거는 의미론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 소설이나 이 서사에서는 어, 룻의 경우는 나오미의 며느리, 또 그리고 헤스터 프린의 경우는 좋은 글자를 단 여인이라고 기술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특정 속성이나 어떤 관계로 인물을 규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룻은 모함 여인으로, 그리고 어, 헤스터 프리는 가늠한 여인, 가늠녀로 사회적 범주나 낙인으로 인물을 규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논의를 프레게의 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미론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샛별, 개 밥바라기. 영어로는 morning star 또 evening star이라는 다른 이 두 표현이 사실 같은 대상인 금성, 비너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금성을 샛별이라고 지칭을 하면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떠올리게 되고요. 개밥바라기라고 명칭을 하며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리키는 대상 같은데 그 대상이 제시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프레게는 이 제시 방식을 센스라고 불렀고요. 그 변함없는 동일한 가리키는 대상 자체를 레퍼런트라고 불렀습니다. 서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텍스트의 루시라는 인물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텍스트 내에 다른 인물들이 그녀를 모함 여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들은 그녀를 이방인, 외부자라는 제시 방식으로 그녀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 룻을 나중에 에센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체에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전혀 다른 제시 방식으로 룻을 인식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프레게를 따라 이 서사적 제시 방식을 디스코urse 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시 표현의 전환은 곧 디스코urse 센스의 전환이고 이것이 저 서사의 터닝 포인트를 표지, 마킹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입니다. 사실 서사학이나 소설의 이론에서는요, 등장인물의 명명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리먼 캐년은 이 네이밍이 포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초점화의 언어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로 불릴 때와 나폴레옹으로 불릴 때 화자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점자의 관점과 그 나폴레옹에 대한 태도가 이 명명의 변화로 달라진다는 것을 표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통찰을 가져오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명명 전환을 단순한 그 초점자의 관점 변화, 뭐 그때의 그 변화가 아니라 어, 배제해서 재기속으로의 서사 구조를 코딩하는 서사적 장치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게의 센스 개념을 디스코스 센스로 확장하여 이 전환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는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자 그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족에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얼마 후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를 해간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의 시아버지도 같이 돌아가셔서 세 명의 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첫째 며느리는 모압에 남아서 다시 결혼을 다시 하고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면서 함께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모압에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문제는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텍스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모압 여인, 그리고 모압에서 온 며느리 또는 그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앞에 출신 레이블이 반복적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라벨이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타자와의 프레임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범주가 인물의 개체성 앞에 놓이면서 배제의 담화적인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러다가 룻기 3장 11절에 가면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는
그 마을에서 아주 덕망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인물인데요. 이 어린 소녀 룻을 에센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너 룻이 에센하일인 줄 아느니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센하일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더 이상 이방인 모압 여인이 아니라 가치와 능력의 호칭으로 에센하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시 표현의 전환이고요. 배제에서 재기속으로의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모함 요인이라는 지시 표현이 수행하는 배제의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범주화입니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룻보다는 집단의 정체성인 모압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타자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우리 그리고 타자,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압 사이의 경계를 구획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배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범주화가 사회적, 관계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모함 여인은 그냥 단순한 출신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지시 표현은 인물을 개체가 아닌 범주로 제시하면서 배제를 수행하는 담화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세나일은 어떤 호칭일까요? 특히 히브리어 하일은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군사적 맥락에서는 용맹과 전투력을 뜻하고요.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맥락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덕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센 하일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그냥 현숙한 여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의 실천적인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전사적인 지속성에 가까운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 여인에서 에세나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녀의 실천적 능력이 정체 능력으로 정체성이 재정의 되는 순간이고 이것이 곧 공동체에서의 배제에서 공동체로 재기속이 되는 전환의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명명은 모함 여인이라는 레벨이 소거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여전히 모압 출신의 사람이고 또 그 배경이 유효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또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전에 보아스가 그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출신 배경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디스코스 센스가 덮어쓰기 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호손의 주원 글자입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17세기 보스턴 청교도 사회에서 간음죄로 가슴에 주홍색 글자 A를 달고 살게 된 여인입니다. 텍스트가 진행되면서 이 헤스터 프리는요, 공동체에서 그녀를 좋은 글자를 단 여인, 즉, wearer of the scarlet letter, 그리고 그냥 this woman, 그리고 the prisoner, 이렇게 헤스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식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유명사가 지워지고요. 정체성이 낙인 기호 A로 환원이 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키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명명이 수행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어떤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지시 전략입니다. 인물을 개체가 아니라 어떤 낙인이나 나쁜 범주로 환원을 해서 배제를 텍스트 표면에 코딩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전환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헤스더는 수년간 자선을 하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간병하고 그리고
바느질을 정말 잘하는 이제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공동체에 봉사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천을 축적을 하는 것이 그녀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선을 서서히 바꾸고 결국은 그녀를 명명하는 지시 표현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에서도 동일합니다. 룻도 모압에서 온 소녀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녀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헌신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에센하일로 재호명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좋은 글자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제 재기속이 되는 언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13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소는 자, 공동체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표현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째, 가슴에 늘 달고 있는 A가 adultery A, 즉 가늠한 사람 A가 아니라 에이블의 A로 덮어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온 글자 A는 물리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그 A는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adultery에서 able로 바뀝니다. 즉, 기호는 남아있지만 discourse sense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그녀를 our Hester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the wearer of the letter, 그 좋은 글자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또는 저 여자였는데 우리 헤스터로 바뀌는 이 호칭의 변화는 소유격 아월이 공동체로 그녀를 내부화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재귀속의 가장 강력한 언어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여전히 달려있는 상태에서 어덜트리가 A블로 덮어쓰게 된다는 것은 제 명명이 낙인이 완전히 소거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낙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하면 두 텍스트의 구조가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레퍼런트가 유지된 채 지시 표현이 바뀌면서 디스코스 센스가 전환이 되고요. 그 전환점이 서사의 터닝 포인트를 표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의 동력도 동일합니다. 루키에서 보아스는 그녀가 처음보다도 더 에센하일하는 그 소녀, 현숙한 여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어,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주온 글자에서 호소는 아까 그 A가 able이잖아요. 그래서 power to do 그리고 power to sympathize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게 사람으로 전환의 근거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두 텍스트 모두 제 명명의 동력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결정해서 이런 좋은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일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이런 명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시 표현의 전환은 단순한 문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전환점을 텍스트 표면에 표지하는 명시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호칭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배제에서 재기속으로 서사적 이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프레게의 센스 개념을 디스코스 센스로 확장하면 텍스트가 인물을 구성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사학과 그리고 의미론 그리고 담화 분석의 접점을 넓히는 그러니까 서사학과 언어학의 어떤 접점을 넓히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셋째, 이 모델은 성경 서사와 19세기 미국 소설을 넘어 확장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인물에 대한 미디어의 호칭 변화,
그리고 역사서술의 명명 전략 등 다양한 담화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